지금은 가급적 사지 마세요. 아 지금은 예.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시죠? 저는 지금 상황이 지나치게 우선 버블이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매부리원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사 손동우 기자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저희 올해 1월 달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사이다 발언을 많이 쏟아내셔가지고 저희 이제 워낙 화제가 되고 저희 매부리 TV 전체 영상 중에 조회수 3등이셨어요. 네, 인기 영상에서 이제 워낙 이제 인기를 끄셨는데 이제 일명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알만한 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제 하버드 박사에서 하박이라고 부르시는 김경민 서울대 항공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저희가 저 인터뷰한 지 거의 한 이제 1년 가까이 돼가고 네. 있는데 그동안 조금 활동이 좀 많지는 않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동안 좀 근황에 대해서 이제 먼저 여쭤볼게요. 예, 제가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요. 제가 뭐 빅데이터하고 막 연구하는 네네. 것들이 있어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작은 구독 플랫폼을 오픈을 했어요. 네네. 부트캠프.뉴스라는 건데 거기서 연구한 거 갖고 그냥 그래프 위주로 이렇게 그냥 보여줘요. 기본적으로 국토부 실거래가 빅데이터니까 거기서 좀 재미있는 결과물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그걸 좀 공유를 하고 싶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름에 계속 그 데이터를 보니까 좀 트렌드 같은 것들이 잡혀서 네. 부동산 트렌드 2022 책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것 네. 때문에 한 여태까지 좀 바빴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올해 초에 인터뷰 할 때 당시에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이고 좀 집사하기에는 좀 신중해야 네. 된다는 의견을 보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작년 말하고 올 초까지는 불안한데 10년 버틸 분은 알아서 사시라고는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은 가급적 사지 마세요. 지금은 예.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시죠? 저는 지금 상황이 지나치게 우선 버블이고요. 네. 그 다음에 크게 세 개인데요.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이자율, 그 다음에 정책 이 세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 효과가 지금 너무 세요.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네. 한국도 그렇고. 그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은 반드시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벌써 이제 0.5에서 0.75로 9월 달에 올렸고요. 11월 달에 올린다는 얘기하고 벌써 내년 상반기에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자율을 올리는 순간 가격은 정체 또는 하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건 너무나 명확한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인데 네. 정책이 지금 내년에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하고 대선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 재건축을 계속 주장을 하면은 아파트 가격을 올릴 거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어떻게 하면 컨트롤 할까가 좀 이슈이기 때문에 재건축 얘기는 막 활성화시키지 않을 겁니다만은 재개발 관련된 것은 양쪽 정당에서 다 얘기할 거예요. 네. 역세권 개발, 초고층 개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강북 지역에 있는 빌라 단지들 또는 그쪽에 토지 시장을 자극을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두 개는 제가 봤을 때 명확한 팩트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시장은 정체로 들어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방선거하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강북의 빌라 이런 토지 시장 쪽은 굉장히 좀 움찔움찔한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약간 하락 쪽에 더 무게를 두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100% 하락이라고 봐요. 100% 하락이라고 보세요? 그렇다면은 내년으로 굳이 치면 한 몇 %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글로벌 오피스 마켓의 그 예측 모형을 제가 했어요. 글로벌 오피스 마켓에 뭐 5년 후에 뭐 임대료, 공실률, 가격 예측하는 것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형을 갖고 지금 국내 부동산 마켓에 한번 테스트 삼아서 그냥 해봤는데 이자율이 내년 말까지 1.5%까지 올리는 순간 2021년 6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이 대략 10에서 17% 빠져요. 평균적으로요. 네. 예. 그리고 이게 2.2%까지 올라가면은 그게 한 13에서 17% 사이로 빠질 거. 기준금리 얘기 말씀. 예, 맞습니다. 기준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면 13에서 20% 정도 빠지는데 상당한 수준인데 사실은 이게 10에서 17% 빠지는 게 사실은 2020년 초반 가격이에요. 코로나 터였을 때. 그 전 가격이어서 네. 그 이후에 버블이 좀 조정받는 수준?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매매 시장이 워낙 이제 과열됐다는 거는 많이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대차,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이 현재로서는 불안하고 특히나 이제 임대차법이
내년 되면은 이제 갱신 기간이 돌아와서 거기가 떠받치면은 쉽게 빠지지는 어렵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은 2019년 이전을 봤을 때는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은 따로 가요. 그래서 2015년까지 패턴 보면 전세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요. 그때는 집가는 약간 2013년까지 내려갔다가 좀 정체 수준이었고, 그죠? 그때는 완전히 반대였고요. 그리고 2015년까지부터 19년까지 사실 전체 시장은 거의 정책이었어요. 실질 가격으로 했을 때 거의 정체고, 근데 그때는 가격이 굉장히 올랐죠. 근데 2019년부터의 트렌드가 두 개 같이 오른 건데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특히 예외적인 게 유동성이 특히 큰 역할을 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잡는 순간 과거와 같이 좀 반대로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같이 오르는 거 가능한 시나리오긴 한데요.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더 낮다. 왜냐면은 이자를 올리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오를 수 있고 더 강력하기 때문에 진짜 예측을 하신다면 아까 사실은 1.5%면 지금 0.75니까 거의 뭐 0.25씩 조금씩 올린다고 해도 3번을 더 올린다는 얘기인데 그 속도로 가신다고 지금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간다고 보는 게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사실은 미국 기준금리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미국이 지금 거의 0%인데 엄청난 인플레이션 맞고 있거든요. 미국 연준에서 벌써 내년 6월달 또는 9월달 얘기는 하는데 그때부터 올릴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FOMC 나온 걸 보면은 2024년까지 2.5%대로 올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0에서 2.5까지? 그때 타겟 기준금리가 2.5예요. 그러면은 내년 6월부터 2023, 2024년 말까지 했을 때 지금 30개월이잖아요. 그죠? 30개월 동안 2.5% 올린다는 거는 거의 분기마다 0.25씩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스프레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계산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갭을, 이 스프레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올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미리미리 올려야죠. 미리미리 안 올려가지고 2018년, 19년에 우리가 역스프레드가 일어났었잖아요. 미국보다 우리가 기준금리가 낮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따라서 이게 한 번 올려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올릴 거고 인플레이션 상황 미국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미국 사람들 우선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엄청난 물건이 이미 쟁여놨다는 얘기인데 미국에서 슈퍼마켓에 일부에선 지금 진열된 물건이 없는 거 이런 건 사실 처음 봐요. 진짜요? 그 미국 사셨던 교수님도 그럼요. 처음 보고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지금 미국의 집값이에요. 집값이 엄청 올랐다고 지금. 그렇죠. 그게 이제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OECD 자료를 한번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70년대 인플레이션 그렇게 심했었는데 전년 대비 상승률이 지금이 최대치예요.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나오나요? 그때 보니까 10% 이상,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0인가 17%인가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그냥 10%라고 할게요. 미국 전체가 10%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렇죠. 덜 오르는 데가 있고 대도시인데 더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이거 생각하면 대단한 폭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부동산의 인플레이션 해치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그럼 우리나라도 근데 걔네 그렇게 오르면 우리나라도 그럼 지금까지 오른 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인플레이션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은. 그럼 미국도 곧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자율이 오르는 순간 그냥 꺾여요. 거기도 미국은 워낙에 자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서 이런 기준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하고요.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부분의 케이스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부동산은 해치예요. 인플레이션, 슈퍼 인플레이션은 부동산이 이렇게 가요, 그냥. 그걸 지금 미국이 보여줬고, 제가 봤을 때 작년하고 올해 우리나라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이제 페드나 아니면 한국은행 이자를 올리는 거거든요. 이자율하고 부동산의 여기관계 명확해요.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조정 얘기를 하셨는데 여쭤볼게. 보통 조정이 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패턴,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IMF 때를 생각하면은 많이 오르고 더 가격이 비싼 이제 강남이죠. 이제 비싼 지역이 더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중저가 지역이 좀 덜 떨어졌다는 게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좀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지금.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런 초고가 주택, 고가 주택이 사실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네. 오를 때 더 올라요. 네. 떨어질 때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샥 터졌을 때 그 전에 강남이 더 올랐다가 샥 터진 다음에 더 떨어졌다가 네. 다시 더 올라요. 네. 예. 그리고 노원구나 노도성 같은 경우는 서민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네. 조금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조금 오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제 연구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게 노도성이 더 떨어져요. 지금 보니까 강남보다. 그렇게 될 때요? 예. 그게 한 1, 2%인가 더 일부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 지금 50% 이상이 10억 이상으로 거래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반수 이상의 주택이 대출이 없이 캐시를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캐시로 20억짜리 아파트 샀다고 하면은 여기서 18억, 16이 되는 저는 안 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렇죠. 그거 왜 팔아요? 그냥 홀드하고 그냥 나 살면 되는 건데 네. 그렇게 간다고요. 그죠? 근데 노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이 많이 껴 있어요. 물론 가격이 작긴 합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득 대비 자기들이 사는 집들을 딱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소득이 고가 주택인 경우에 대출 하나도 없으면 이거는 지탱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건데 이쪽은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모기지를 한 60%까지 받고 네. 그 다음에 신용으로 한 20% 더해서 사는 사람들 나타나고 있잖아요. 연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더 떨어지게 나와서 저도 네. 되게 좀 당혹스러워요, 사실은. 예. 근데 더 이상한 게 뭐냐면은 올해 중반기부터 이 수익률 봤을 때요. 강남하고 노도성을 보면은 노도성이 강남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강남은 예. 가격이 더 비싸기 더 때문에. 비싸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역전됐어요. 수익률 계산했을 때. 맞습니다. 수익률이 역전당했다는 게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 예. 근데 한 가지 좀 약간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어쨌든 15억 대출 때문에 현금으로 사지만 이 전세라는 갭투가 있어가지고 그 전세 보증금이 일종의 레버리지 역할을 했잖아요. 거기도.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전세는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걸 쭉 들으시면 전세 쪽이 많이 빠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전세가 약간 횡보나 예. 약보합 정도로 가면서 이제 이쪽이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 그렇다면은 일각에서 나왔던 만약에 조정기가 오면은 서울 핵심보다 외곽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실제로 교수님의 그 데이터에서 나오는 게 된 그렇게 거예요? 예측이 돼서 사실은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투자를 한 사람들의 몫이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이고 하지만은 적절한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다 지불을 하되 근데 이제 리파이낸싱 같은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지금 날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정책 당국자들이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반대로 약간 조정에 대한 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책 담당자들이나 한은이나 금융이나 이쪽에서 고민을 해야죠,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시나리오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시나리오 없이 했던 게 임대차 3법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엄청 욕을 먹고 있지만 금융 당국에서 대출 총량 규제하는 게 약간 그런 거라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미리 대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좀 애매한 게 그거는 시그널을 줄 때 갑자기 1, 2주에 한다가 하면 아니고요. 좀 그래도 버퍼를 주고 해야죠. 갑자기 하는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제가 한 달이나 두 달쯤에 살려고 하고 이미 계약 잔금하고 계약금 걸고 잔금하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나서 오케이 2주부터 우리 대출 그럴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은 선의 피해자가 없도록 충분히 생각을 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